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희입니다. 오늘은 다시 고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망국군주 고종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망국 기간 식민시대 내내 존재했던 고종과 그 일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식민시대를 맞이했던, 그 식민지혜를 시대를 초래했던 그 대한제국의 황족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독립을 끝까지 염원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적나라합니다. 일본 천황은 그들을 조선 왕족으로 책봉했다 입니다. 식민 조선의 왕과 공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그 왕족의 가장 어른되는 위치에 있었던 고종과 그 여자들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책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갑신정변 주역인 김옥균과 박영효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냈던 고종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낸 적이 없었다. 을사조약과 합방으로 을사오적이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더 황실은 편안한 일상을 보냈다. 식민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분명하다. 고종이 뛰어난 지략가로 외세를 잘 이용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눈물로 백인릿을 적셨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2004년에 조선의 최후라는 책을 쓴 역사학자 3명, 김윤희, 김욱, 홍준화라는 역사학자가 내린 고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1884년에 벌어졌던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모두 살아있던 사람들은 고종에 의해서 암살, 처단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조약을 책임졌다고 주장하는 을사오적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종은 일체 처단이나 처벌이나 암살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심지어 절치부심하며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개혁군주였다 할지라도 그 망국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절치부심했던 그런 군주였고 그런 지도자였나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를 떠나서 확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910년 나라가 사라진 뒤 그 고종과 아들 순종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오늘부터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고종의 자녀들 혹은 고종의 여자들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 그것도 500년 지속해온 왕국이 똑같은 기간 동안 멸시해온 오랑캐 일본에게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 초대 황제 광무제 고종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을사오적을 죽이러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40년 넘도록 그 나라를 이끌었던 이 황제를 일본은 죽이거나 신분을 떨어뜨려서 모멸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고종과 그 가족을 천황의 황명으로 조선 왕과 조선 공에 책봉해서 식민시대 내내 우대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 천황 메이지가 내린 조령은 이러했습니다. 전 한국 황제 순종을 책봉해서 왕으로 삼고 창덕궁 이왕이라고 칭한다. 이 융숭한 하사를 세습해서 종사를 받들게 한다. 태왕제 고종을 태왕으로 삼아서 덕수궁 이태왕이라 칭한다. 그 배필을 왕비, 태왕비 또는 왕세자비로 삼아서 모두 일본 황족의 예로서 대한다. 1910년 8월 29일 순종실록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기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고종과 순종의 직계혈족인 이들을 조선 왕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령이 또 이어집니다. 고종의 아들 이강 및 고종의 형 이희는 이 왕의 친족으로서
공으로 삼고 그 배필을 공비로 삼아서 세습해 황족의 예로서 대한다. 이 고종과 순종 형제들이 조선 공족입니다. 메이지 조정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이들을 일본 황족으로서 대대손손 세습해 복록을 더욱 평안히 하여 영구히 행복을 누리게 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왕 가문은 천황 황족과 같은 왕공족으로 세습 신분과 재산을 보장한다. 식민시대 35년 내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자들 표현대로 을사오적보다 더 호의호식했던 이들 왕공족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쩌면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종은 나는 밀사를 보낸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을 합니다.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때 대한제국이 남아있던 나머지 주권적인 권리, 즉 징세권과 군사권, 재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정미칠조약이죠. 이게 1907년 일입니다. 7월 16일 을사오적을 포함한 대한제국 내각 대신들이 고종에게 퇴위를 요구합니다. 못하겠다고 버티죠. 고종은. 결국 7월 20일 양윤식이 치러집니다. 고종은 황태자 순종으로 하여금 황제권을 대리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양위를 당했습니다. 그날 고종도 순종도 없이 내시가 의례를 대신하는 권정례로 황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고종은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대한제국 황궁은 고종이 살던 경운궁, 지금 덕수궁이죠. 경운궁에서 융희제 순정이 새로 거처를 정한 창덕궁으로 바뀝니다. 경운궁은 궁호가 덕수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덕수궁은 실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조선 개국 직후인 1400년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난 뒤 개경에 지은 궁궐 이름이 덕수궁입니다. 상왕의 궁궐을 덕수궁이라고 합니다. 이후 고종은 1910년 사망할 때까지 덕수궁 이태왕, 일본 발음으로 도주쿠노미야 이태왕으로 불렸습니다. 창덕궁에 살던 황제 순종은 창덕궁 이왕, 쇼도쿠노미야 이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황제에서 퇴직한 다음의 말씀이죠.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공포됩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도 이들은 덕수궁 이태왕, 도주쿠노미야 이태왕, 쇼토쿠노미야 이왕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왜? 일본처럼 메이지가 이 사람들을 조선 왕으로 책봉을 했으니까요. 식민시대가 왔습니다. 이들 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뀐 옛 황궁에서 이태왕은 심심하게 살았습니다. 덕수궁 찬시실 일기라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덕수궁의 일상을 일지로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이 왕직에서 기록을 했죠. 여기에는 고종의 하루 일과가 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11년 2월 1일 하루를 보겠습니다. 이 찬시실 일기에 따르면 이날 고종은 새벽 3시에 함령전 침실 잠재에 든 뒤 오전 10시 40분 잠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50분 뒤인 11시 30분 각종 탕약과 차를 마신 뒤 당직자 보고를 받고 오후 1시 20분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차를 마신 뒤 야간 당직자 명단을 보고 왔습니다. 조선 귀족, 한일 합방과 함께 조선의 귀족 자기를 받은 친일 귀족들입니다. 이 조선 사람들 귀족들과 고위직 총독부와 이왕직 고위직들을 접견을 합니다. 저녁은 오후 6시 20분에 들었고 이어서 오후 7시에는 역대 조선 국왕 초성하를 모신 선원전 그리고 위패들을 모신 경효전과 의효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효전은 첫왕비 민씨위패를 모신 전입니다. 의효전은 첫 며느리 민씨위패를 모신 것입니다. 9시 55분에 고종이 야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새벽 2시 35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시간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덕수궁에 같이 살았던 식구는
태왕비로 호칭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친왕의 친모 황귀비 엄씨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후궁들입니다. 1897년 10월 20일 상궁 엄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영친왕 이은입니다. 제국이 선포되고 일주일 지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선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이틀 뒤에 고종은 엄상궁을 귀인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귀인은 후궁의 여러 풍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후궁으로 정식으로 만들어준 거죠. 3년이 지납니다. 1900년 8월 3일 고종은 귀인 엄씨를 정일품 후궁 빈으로 승격을 시키고 그녀를 순빈으로 봉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고종은 또 다른 후궁 귀빈 이씨라는 또 다른 후궁을 정이품 후궁 소의에 봉합니다. 소의 이씨는 이미 그 전에 딸을 낳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요절을 했었죠. 순종실록 부록에는 이 소의 이씨가 낳은 딸이 요절하자 엄비가 대신 입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실록 부록은 순종이 대한제국 황제에서 물러나서 창덕궁 이왕으로 살고 있었던 시절에 기록한 글들입니다. 그런 기록이죠. 1911년 9월 1일자 순종실록 부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의 이씨가 낳은 딸이 요절하자 엄비 이씨가 대신 입궁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뭔가 상반된 기록입니다. 이렇습니다. 고종이 전 상궁 엄씨를 불러 계비로 입궁시켰다. 민왕후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고종이 두려워하여 감히 그와 만나지 못하였다. 10년 전 고종은 우연히 엄씨와 정을 맺었는데 민후가 크게 노하여 죽이려 했지만 고종의 간곡한 만류로 목숨을 부지하여 밖으로 쫓겨났다가 이때 그를 부른 것이다. 시해 사건이 발생한 지 겨우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구체적이죠? 이게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상궁 엄씨의 입궁입니다. 1895년 10월 왕비 민씨가 일본 낭인들에게 살해되고 닷새 뒤에 옛 연인을 불러들였다는 뜻입니다. 황현 기록에는 도성 사람들이 모두 한탄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을 택하든 아니면 순종실록 부록에 있는 기록을 택하든 선생님들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사변이 있고 넉 달 뒤 고종이 경복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달아납니다. 악원파천이라고 하죠. 이 악원파천도 실질적으로 엄상궁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1897년 2월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고 8개월 뒤에 영친왕 이은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은은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잉태된 아들입니다. 고종과 엄비 사이에서요. 을사조약 직전입니다. 1905년 10월 5일 황제 고종은 황귀비 엄씨에게 서봉대수훈장이라는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 서봉장은 이보다 한 2년쯤 전인 1904년 3월 신설했던 여자한테만 주는 여성 전용 훈장입니다. 그리고 이 황귀비는 그 첫 수훈자였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죠. 1년이 지납니다. 1911년 7월 20일 태왕비 엄씨가 죽었습니다. 장례는 8월 20일에 치러졌습니다. 위패는 엄씨가 살던 덕수궁 영복당에 모셔졌습니다. 1912년 고종한테 딸이 태어납니다. 이듬해죠. 이 딸이 고종이 아꼈던 외동딸 덕혜옹주입니다. 우리들이 이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왔었죠. 일본에서 한글과 독립운동을 펼쳤던 왕녀라고요. 사실 그 영화는 100% 허구입니다. 태어난 것과 죽었다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 덕혜옹주라는 영화는 허구가 점철돼 있습니다. 이 외동딸 덕혜옹주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엄비도 죽었고 그리고 엄비가 죽고 나서 1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약 1년 뒤에요. 어머니는 양춘기라는 궁녀였습니다. 덕혜옹주가 태어난 날이 양력 5월 25일입니다. 계산을 보십시오. 바로 황귀비,
엄비 장례 기간에 덕혜가 잉태된 겁니다. 소주방 궁녀였던 이 양씨는 복령당이라는 궁호를 받고 후궁이 됐습니다. 1852년생인 고종은 그의 환갑을 넘겼고 양씨는 30살이었습니다. 창덕궁에 살던 고종 맏아들 순종은 38살이었습니다. 고종은 딸이 태어난 날 궁녀 방을 찾아가서 딸과 딸의 엄마를 부둥켜 안고 즐거워했죠. 이후에 고종은 하루에 두세 번씩 복령당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함령전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한 달 보름이 지난 7월 13일 고종은 아예 이 아기를 함령전으로 데려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친엄마 복령당 양씨는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변복동이라는 유모가 이 아기를 길렀습니다. 아기는 오래도록 이름 없이 복령당 아기씨라고 불리다가 1921년 5월 4일 9살 생일을 21일 앞두고 배다른 오라버니 순종에 의해서 덕혜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9살 될 때까지 이름이 없었던 거죠. 후궁이 낳은 딸이라서 공주가 아니라 옹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혜옹주라고 부르는 그녀는 참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일본으로 반강제 유학을 떠난 덕혜. 그녀는 1929년 5월 친엄마 복령당이 유방암 후유증으로 죽었을 때 그제서 귀국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남짓하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서둘러 학업을 이유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덕혜는 몇 년 뒤 대마도 번주 장손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아성 치매가 발병을 해서 앓다가 이혼을 하지요. 그리고 해방 뒤에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창덕궁 낙선지에 살다가 스스하게 죽습니다. 덕혜가 고종에게 막내딸은 맞습니다. 하지만 막내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덕혜라는 이름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종의 자식은 끝난 걸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내 자식이 아닙니다. 덕혜가 태어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1914년 7월 3일 밤 고종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는 또 다른 궁녀 이완덕이었습니다. 이완덕은 나이 13세 세숫관 궁녀를 입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8살에 승은을 입고 이듬해 바로 1914년에 아들을 낳고서 광화당이라는 당호를 받습니다. 고종은 62살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육이었습니다. 고종은 이번에는 이 아들 육과 친모 광화당을 함께 함령전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살았습니다. 미모가 출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납니다. 1915년 8월 20일 63 먹은 고종한테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육이 막내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막내 아들 이름은 우였습니다. 친모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33살 먹은 또 다른 궁녀 정씨였습니다. 정씨는 보현당이라는 당호를 받고 후궁이 됐습니다. 아들 우는 역시 또 이 보현당 친어머니 곁을 떠나서 혼자서 함령전에 들어갑니다. 함령전에는 그래서 아버지와 배다른 형제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짧지만 함령전에는 4살 박이 언 누나 덕혜, 2살짜리 동생 육, 석 달 박이 이우, 세 남배가 아버지 고종과 함께 살았습니다. 광화당이 낳았던 아들 육은 1916년 1월 22일에, 보현당이 낳은 아들 우는 반년 뒤인 7월 25일에 요절합니다. 고종은 또 김옥기라는 또 다른 궁녀를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근데 이 김옥기라는 후궁 김씨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궁 지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당호를 받지 못한 거죠. 훗날 순종이 이 김씨에게 삼축당이라는 당호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후궁들은 모두 고종 생전부터 급류를 받았습니다. 1926년 3월 복령당이 받은 월급은 580원이었고 보현당은 280원, 광화당은 480원, 그리고 후궁이 되지 못한 김씨, 삼축당은 115원을 받았습니다. 1910년에서 11년 그 무렵
1910년대 초에 중산층,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견 목공, 목수가 1년 동안 벌 수 있었던 돈이 200원입니다. 인플레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던 거죠. 1919년 고종이 죽었습니다. 고종과 함께 살았던 후궁들은 사간동에 지어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궁 신부는 일본 황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덕혜옹주 친어머니 복령당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왕족이나 공족에 책봉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덕혜옹주만 책봉을 받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해방 뒤 죽어서 홍릉과 서삼릉 후궁 묘역에 묻혔습니다. 요절한 고종의 아들들 우와 육은 서삼릉 고종 왕자묘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태양아리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장이 되어 있죠. 만국 황제 고종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 나라를 40년 넘게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국시대 나라가 완전히 잊히고 타국에 의해 주권이 침탈된 그 시대에 왕족으로서 살았는데 봤더니 그 상왕이 살았던 곳에 여러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과 덕혜옹주를 포함한 일찍 죽은 아들들,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과 자기 맏아들보다 어린 후궁들과 심심하게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왕공족, 식민시대 조선의 왕공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